지금 현재도 미국과 우리의 그 금리 차가 2% 정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벌어지게 되면은 자본 유출이 일어날 그럴 우려도 있고 외환 그 위기도 뭐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약 500억 달러 정도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가 잘 된 거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투입하게 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다시 뵙게 됐습니다. 글쎄요, 주시장도 만만치가 않죠. 상반기에는 굉장히 잘 달렸던 것 같은데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지치는 맛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가격 지표 중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죠. 달러를 놓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얘기도 하고 페트로달러라는 얘기도 하죠.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전직 공무원 한 분을 모시고 이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국고국장을 하셨고 금융정보분석원장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이철환 원장님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인트로에서 달러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으로 계실 때도 이 달러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죠? 경제정책도 전반을 조율하는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네. 국고국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데입니까? 전반적인 나라 살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문제, 네. 건설사들의 회계 준칙, 네. 뭐 이런 그 조금 다양한 업무를 하는 그런 국입니다. 최근에 달러의 시대는 저무는가라는 책을 집필하셨어요. 네. 네. 어떤 동기가 있으셨습니까? 우선 좀 이래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1991년도에 예.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 냉전이 끝나면서 이제 그야말로 미국이 유일한 패권 국가로 되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 그래 이제 미국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라는 그런 기차 아래 미국이 세계를 지배를 해 나갔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이를 이제는 그 자기의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의 어떤 경쟁에서 자유주의가 이제는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평가와 생각이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송두리째 바뀌게 됐습니다. 2012년 이제 시진핑이 중국 주석으로 이제 오르면서 그동안 이제 쌓아놓았던 경제력을 뒷받침 해가지고 모든 이제 면에서 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겠다 하는 그런 중국몽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책 이념도 그 전에는 때를 기다리겠다는 도광양해라는 거기에서 점차 이제 유소작이 더욱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분발유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번 일어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기치를 내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거침없이 국력을 갖다 키우는 그런 일을 해 나가자 이제 미국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하는데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국가 패권 경제이 이제 치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그 패권 경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시발점은
2018년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이제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반도체 전쟁이라는 이런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그 확산이 그렇죠.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이제 달러를 제치고 기축 통화될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이런 그 인식을 아래 사실 뭐 위안화의 국제화는 2008년도 글로벌 그 금융 위기 이후 달러가 이제 그 좀 죽을 쓰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더 한층 더 그 이런 기축통화 패권을 도전장을 갖다 강하게 이제 그 드라이버를 걸은 셈이죠. 근데 이런 중국의 그 욕망이 상당히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브릭스 체제를 갖다가 네. 강화를 확장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사우디 그 세계 최대의 그 원유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탈달러와 위안화의 어떤 그 국제 그 사용량 증대 이런 걸 갖다가 그 획책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뭐 성과를 뭐 거두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서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안화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직은 그걸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대대로 2위권 국가의 어떤 화폐를 좀 통용해 보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던 거다. 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달러의 그 위성이 약화된 것은 뭐 사실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통화라는 것은 결국 그 국가 경제력을 그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과거보다는 사실 경제력이 많이 약화되었죠. 반면에 중국은 미국을 따로잡을 그럴 그 기세를 보면서 물론 최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만. 예,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사실 이때 보면 이제 성장통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의 규모가 다다르면은 점차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조금 뭐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은 여하튼 그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쫓아왔고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미국은 저지하기 위해서 뭐 자유진영 국가들과 세도 기업도 해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달러의 위상도 뭐 조금 그 약화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위안화가 달러를 갖다가 그냥 능가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달러의 위상은 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사실은 달러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사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달러화의 가치는 사실은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 게 맞다라.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류의 암호화 화폐를 대체 화폐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암호화 화폐 쪽의 대안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뭐 그 암호화폐 말씀드리면은 암호화폐가 탄생한 게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에 달러가 너무 많이 양적 완화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렇죠. 화폐 공급량이 그 제한된 그런 그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그 출범을 했습니다. 이 그 비트코인을 위시한 전체 암호화폐는 달러가 약세일 때 이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일 때
이 암호화폐는 약세를 보이는 막 그런 하나의 대체제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는데 그 전형적인 모습이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에 2019년부터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막 그런 상황에서는 암호화폐가 상당히 강세를 그 보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풀린 달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산 가격을 올리고 급기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전 1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금융위기 때부터 풀린 달러에 또 모자라서 3년 동안에 걸친 코로나 기간에 또 계속 달러를 풀어놓은 걸 이제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뭐 엄청나게 높이 올리고 아직까지 끝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 건데 올 초인가요? 미국의 시중은행 몇 군데가 파산을 하면서 저거 봐라 저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걱정을 하는 대내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양적 완화가 이제 처음 시도된 게 2008년도 그렇죠. 미국의 금융위기 그때에 한 4조 5천억 달러가 시중에 유통이 되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2019년 말이죠. 제2차 새로운 그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는데 2020년 3월 달에 1.5%에 있던 그 기준금리를 갖다가 제로금리로 환원을 했고 이 양적 완화라는 게 결국은 이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는 물량으로 공급하는 게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돈을 풀고 채권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의 사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또다시 마이너스 3.4% 성장을 나타내면 따라서 여튼 그 경기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좀 풀어야겠다는 그런 그 생각 아래 무제한 양적 완화를 그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5조 달러 정도가 더 풀어진 걸로 이렇게 금융위기 때부터 더 많네요. 그래서 미국 연방은행의 그 자산이 약 9조 달러 정도에 뭐 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이제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의 마이너스 3.4에서 플러스 5.7%의 그 성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자 반전이 된 거죠. 특히 이제 2022년 초에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이후에 에너지 그 위기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처음에 있을 정도의 9.1%까지 올랐죠. 이렇게 물가가 유례 없이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자 이제는 이제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됩니다. 그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475bp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그 금융 불안 사태입니다. 올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고 연이어서 또 시그니처 그 은행이 파산을 했고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도 이제 뭐 그 파산이 돼 가지고 결국은 JP 모건에 뭐 인수 합병이 되었죠. 이 금융 불안 사태가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것이 유럽으로까지 이제 그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파산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도이체방크까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금융 그 위기의 어떤 진앙지가 됨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불신과 불안이 굉장히 그 확산이 그 되게 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따져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더군요. 오일 쇼크 이후에 그죠? 달러가 그 기축 통화가 된 거는 좀 더 오래됩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막 금본위제 내지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활약을 해왔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계기로 해서 영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그렇죠. 반면에 미국의 그 경제력이 크게 부상되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력은 그 세계 GDP의 50%, 금 보유량의 약 70%를 가진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이런 그 경제력을 그 배경으로 해서 경제 패권국 그리고 달러가 패권 그 통화로서 기축 통화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을 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게 바로 브레튼 우즈 1944년도의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은 금 1온스당 35달러, 달러를 금 가치에 연동을 시킨 거죠. 언제든지 금을 가져오면은 1온스당 35달러로 그렇죠. 교환해 주겠다. 막 그런 그 내용과 또 다른 이제 달러 외에 다른 나라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에 패깅을 시키고 연동을 시켜 가지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뭐 어떻게 보면 고정 환율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날이 갈수록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미국이 이제 뭐 전비 조달이라든지 그리고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 이런 걸 통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자 이 다른 특히 프랑스를 위시한 다른 국가들이 야 이제 이 달러 이거 갖고 있어봤자 별 소용 없다. 금달러. 금달러. 실제로 금태환을 요구를 하자.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1971년 닉슨 선언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태환을 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 브레튼 우즈 체제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사실 뭐 이렇게 닉슨 선언을 통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전히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서 그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역시 그 미국이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 지도력을 갖다 발휘함으로써 그 해고나고 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이 1985년도에 했던 그 플라자 협정이라든지 그 1995년 10년 이후에 있었던 역플라자 협정 결정적으로는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 그러니까 이 페트로 달러 체제는 뭐 1974년도 제1차 석유 위기 이후에 이게 탄생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의 금 달러 본위제에서 이제는 석유 달러 본위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체제를 제대로 잘 안착을 시킴으로써 뭐 지금까지도 이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로서 그 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1974년 이후에 산유국의 숫자가 많이 늘긴 했어요. 사우디 외에도 뭐 우리 요즘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카타르라든지 뭐 또 쿠웨이트는 이미 뭐 그때 하고 있었고 아부다비라든지 혹은 그 남미의 여러 나라들,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제 산유국의 반열에 올랐고 미국에 또 셰일 오일이 또 나오고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페트로 달러라는 게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몰릴 수도 있었던 사우디 왕가와 기름의 안정적인 수급을 원했던 미국의 어떤 이해가 딱 맞물려서 달러로 결제한다. 모든 원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 라는 이 합의가 사실은 달러의 기축 통화를 훨씬 더 강고하게 만드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모든 거래의 기준이 달러로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죠. 근데 최근에 그 사우디 왕가,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의 대표 주자가 이제 모하마드 빈 살만, 그러니까 MBS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왕가와 미국의 그 합의에 대해서 내가 꼭 이걸 지켜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빈 살만이 너무 젊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 이게 깨지면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매우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페트로 달러 체제가 1974년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예. 정착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가 사실 2000년대까지는 잘 지탱이 되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 계기가 셰일가스의 등장입니다. 등장이죠. 예, 셰일가스는 아마 그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지역에 대부분이 매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일 가격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오르면은 이걸 개발해도 이윤이 남고 예. 석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셰일가스를 최선성이 안 맞죠. 안 맞아가지고 하는 그런 여하튼 그 셰일가스가 2010년도 중반 한 2014년 15년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셰일가스가 발굴되면서부터 중동 국가들한테 더 이상 뭐 에너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이 갑의 입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셰일 그 가스 업체들은 자기 이제 최선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그 사우디의 그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는 거는 금지를 시켜왔더랬습니다. 아예 정부가.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셰일 가스 업체들이 석유 수출도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출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이제 완전히 그 사우디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 봉착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는 이제 미국 아닌 다른 강대국들과의 어떤 교류가 필요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내민 게 러시아나 중국 쪽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동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중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약 25% 정도를 뭐 중국이 그 수입해 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아까 말씀하신 사우디의 그 반체제 인사 자말 까시쿠시의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터키 주재 대사관에서 그냥 참수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후에 배후셀이 누구냐? 빈살만 왕세자를 갖다가 미국 CIA가 지목을 하고 아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사우디를 갖다가 반인권 국가로 이렇게 뭐 지정을 할 정도로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틀어지기 그 시작을 아주 심하게 작년 7월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노고로 이끌고 갔는데 아주 홀대하고 아주 홀대를 했습니다. 악수도 안 하고. 그 반면에 중국 시진핑은 엄청 환대받았죠.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 사우디 그 왕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 굉장히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시진핑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이제 그 페트로 달러 체제 그거 붕괴하고 이 위안화 결제를 갖다가 좀 대폭 늘리달라. 그렇게 하니까 아 좋다. 그렇게 그 일단 그 수용이 그 되었습니다.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또 중국은 이 사우디 국영은행에 위안화 그 대출을 하기도 했고 국영 그 석유 기업인 아람코에서는 중국의 룽성 그 석유화학의 지분을 10%로 인수하면서 그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뭐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그 위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미국도 이거 참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사우디가 주관하고 있는 골프 그 네. 협회 리브라는 합병을 미국의 하죠. PGA와 합병을 함으로써 사우디 위신을 갖다가 세워준 야, 뭐 근데 그런 뭐 노력을 하고 있는 이게 그런 합병하면서 상황입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타이거 우즈더라고요. 1조를 준다는데 갔으면 네. 어차피 합병하는 거. 네. 필 미켈슨 같은 사람이 아주 이제 현명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근데 이제 중국의 힘만으로는 뭐 이 달러의 패권을 조만간 위축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간헐적으로 뭐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왼쪽 계열인 사회주의 색채가 조금 있는 정치 리더십 중에서 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야 이게 불편하다. 현실적으로 내가 달러를 바꿔가지고 결제하고 또 내가 수입하려면 또 달러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 공장이고 세계 시장이니까 네. 팔고 위안을 받았다가 또 중국에 사올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수수료도 덜 들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네? 그게 이제 탈달러 네. 현상이 뭐 계기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금융 제재 조치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러시아와 가까운 그런 공산진영 국가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도 저 러시아 꼴이 되겠다. 그렇죠. 뭐 그런 제일 큰 나라인데. 예. 네. 그 가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중국이 아주 발빠르게 파고들기 시작해가지고 저 남미의 최대 국가이자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브라질을 끌어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룰라 대통령이 4월달에 시진핑과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룰라 대통령도 굉장히 반미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룰라 대통령의 한 연설문이 아주 저 상징적인 이야기였는데 왜 우리는 우리 돈으로 이 세계 무역을 할 수 없느냐. 달러만 가지고 세계 무역을 하는 이런 그 시스템은 이제 끝내야 된다. 우리의 그 통화, 특히 뭐 위안화 이제 중국이 그 부상하고 있고 또 이 브라질과 해와. 러시아의 예. 이 중국은 브릭스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통화로 이 교육을 앞으로 넓혀 나가자. 뭐 이런 그 연설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브라질과 바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사실 그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그동안에 달러 고갈을 통해서 외환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외환 그 위기를 갖다가 조금 그 딜레이 시키는 그 수단으로서 중국으로부터 무역을 할 때는 위안화로 네. 결제하겠다 제안을 하니까 좋다. 중국은 뭐 중국은 좋은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도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한 것이 그 통화 그 수합 통화 예. 수합을 갖다가 저 확대하고 연장을 뭐 시킨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뭐 그러고 이제 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우디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사이에서 뭐 페트로 위안이라는 그런 이슈까지 제기를 하면서 탈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그 동참을 하는 뭐 그런 그 형국이 되었죠. 그런데 이 그 탈달러 현상은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네. 일반 개도국이나 이스라엘마저도 그 이제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조금씩 줄이고 앞으로 위안화를 그 보유고 구성에 그걸 포함을 시키겠다는 네. 뭐 그런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사실 미국이 좀 눈치가 보여서 그렇지 거기서 자유롭다면 개별적으로 그 나라하고 이렇게 하여서 정산하면 되고 그죠? 네, 예. 그렇게 사실 될 것 같다. 이제 달러 강세가 탈달러를 부추긴 한 요인으로 그 작용을 했더랬습니다. 이
달러가 너무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 수입 물가가 이런 그 개도국이나 이쪽에서는 중요하죠. 예, 굉장히 그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적자가 좀 늘어나면서 외환 보유까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개도국에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빠지죠. 전부 다 한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그 복귀하다 보니까 자본이 또 썰물처럼 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 고초를 갖다 겪게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달러만 이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위안화라든지 다른 통화를 갖다가 찾아 나서는 네.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신흥국 통화 국가죠. 물론 이제 경제력으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금융시장이나 통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신흥국 통화고 금융시장도 아직은 선진국 지수에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달러 강세가 여러 나라 중에서도 유독 한국에도 좋지 않게 거기다 최근 들어서 또 위안화도 굉장히 약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예전에는 그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저희 때문에든 아니면 외부의 이유든 크라이시스가 오면은 원화 가치가 푹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수출해서 그죠? 회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다시 호황으로 이끌었던 게 반복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1,300원대 이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놀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네. 그런데 뭐 수출이 늘어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의 그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만의 어떤 유니크한 문제가 있는 건지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한국 경제가 아주 대외의 어떤 그 충격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사이즈로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예.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 4,100억 달러 정도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 뭐 9위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외환 위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또 금리도 미국이 고금리를 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자금들이 그 해외로 그 빠져나가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는 큰 그런 걱정은 아닙니다. 걱정할 정도로 네. 뭐 자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또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올릴 가능성도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11월 설 얘기 나와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결국 물가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도 미국과 우리의 그 금리 차가 역대급이죠. 예, 뭐 2% 그 포인트 정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더 벌어지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자본 유출이 일어날 그럴 우려도 있고 외환 그 위기도 뭐 우려되는 그런 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약 500억 달러 정도를 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환율 방어가 잘 된 거냐면 그렇지도 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이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그 투입하게 되면 돼야만 될 그럴 그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었죠. 외환 한 500억 달러가 500억. 예. 얼마 만에? 한 1년 정도 만에 뭐 한 그러면 원장님 예전에 이제 국고국장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네. 이런 1년 정도 만에 외환 보유액이 이만큼 줄었다. 그러면 이제 고위 관료들, 네. 경제 관료들의 컨선이 일단 생깁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뭐 우리가 그 외환 위기를 당해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외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민감하죠. 민감하고 또 거기에서 왓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불황형 흑자. 예. 그래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더 주는 뭐 그런 상황에서 흑자가 나는 그렇죠. 이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더 조금 이제 컨선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이 주는 거는 상당 부분이 그 환율 방어에 썼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그죠? 500억 어차피 달 우리 경상수지 흑자 국가니까. 예, 그 줄은 거는 결국 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럼에도 썼다는 불구하고 거죠. 지금 1,300원대 중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1,300원대 큰 중반이에요. 실효성을 거두지도 못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그 대외 충격이라든지 해외에서의 어떤 뭐 예. 루머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그 취약한 그런 경제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주변에도 이제 환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1,300원대에서 환전하면 이런저런 수수료 붙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1,400원 가까이 가고 매수 뭐 그것도 그렇죠. 매수매도 예. 그 기준 환율이고 구입할 때는 더 비싸니까 달러가. 예.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까? 또 기업하는 사람, 수입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도 그 비즈니스 웬만한데 환율 때문에 지금 거의 장사를 접어야 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대 1000이다. 이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딱하게 1,000원이라는 맞습니다. 저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100원 이 정도까지야 뭐 어차피 인정을 하고 또 900원대도 가고 그랬으니까. 근데 1,300 몇십 원? 아, 이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그러다가 더 올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양국 간의 성장률의 차이라든지 금리의 차이,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은 상황이니까 금리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이 환율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환율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그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일본의 그 환율을 지금 뭐 145 내지 147 뭐 이렇게 네. 그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일본 환율도 그 달러당 거의 뭐 100엔 그렇죠. 정도 이렇게 네. 그 있다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100원 대 100원, 1,000원. 1,000원 대 100엔 100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우리 머리에 네. 남아 있는데 여튼 그 과정에서 엔화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화도 물론 뭐 유로가 지금 저 유로존의 경제가 굉장히 죽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로당 1.6달러까지 그렇죠. 그렇게 보이던 게 지금은 뭐 유로당 1.07 거의 1대1. 예, 거의 1대1 수준 뭐 갈 정도로 그만큼 그 약세를 그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좋다. 예, 상대적으로 좋을 정도이지 미국이 뭐 월등히 세계를 견인해 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그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그 덕분에 킹달러로 할 정도로 그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판단이 들고 우리도 저 뭐 물론 외환 위기에 대한 그 걱정을 갖다가 놓지 않아야 됩니다만 다른 그 뭐 중국도 사실 조금 위안화 약세를 보고 있고 그러고 그 엔화는 뭐 우리 이상으로 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참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은 그래도 경제 규모가 이제 월등히 어느 정도 덩치가 커져 맷집이 커져 있기 때문에 2, 3위 국가죠. 예, 뭐 이 그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1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 GDP 규모가 뭐 저 중국은 그 19조 달러
일본은 뭐 4조 5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한 3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고, 그리고 또 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더욱이 이제 외환 위기까지 한번 겪었고, 예. 그래서 환율과 외환 위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래, 방송에서 위안화 걱정하고 엔화 걱정하면 항상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우리나라 걱정이라. 근데 또 중국에 뭐 요즘 굉장히 심상치 않다, 뭐 네. 부동산 큰 기업들이 뭐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안화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위안화는 사실 완전 시장 환율제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인민은행에서 통제하고 있고, 예. 엔화는 또 어떻게 보면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전 수상인 아베 총리가 네. 전전이군요 이미. 네. 아베 총리가 사실 수건 사업으로 엔저를 이끌려고 했던 게 지금 사후에 지금 되고 있는 거라서 효과를 어떻게 보면 전 받는 세상에서 거죠. 아베가 이 일본의 상황을 보면 그래 이게 기회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사실 있겠다. 그 아베노믹스 아베가 그 주창했던 그 경기 부양 대책이자 엔저 그 조치죠. 그렇죠. 그게 상당히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조금 변화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뭐 지금 그 최근에 성장률만 보더라도 우리의 그 2, 4분기 GDP 성장률이 우리나라의 그 2배를 그 했고, 물론 뭐 지속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뭐 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 물가도 이제는 뭐 3%를 갖다가 이전에는 사실 물가가 미국 마이너스였죠. 디플레이 걱정을 해오던 나라였는데 물가도 이제 3% 네. 중반에 가 있고, 그리고 뭐 니케이 지수가 뭐 33년 만에 34,000까지 가 있을 정도로, 뭐 여하튼 아베노믹스가 최근 들어 한 뭐 10년 만에 이제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엔저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GDP를 계산할 때 전부 다 달러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엔화가 그 가치가 떨어지면은 GDP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일본이 GDP 규모 세계 3위인데 4위인 독일과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엔저로 인해 가지고 이 3위 자리를 갖다 독일한테 뺏길 그럴 우려도 있고, 더욱이 1인당 GDP는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뭐 대만한테 추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뭐 그렇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네. 1980년대에는 세계 GDP 1위 국가이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당 소득 4만 달러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뭐 한 3만 4천 달러. 우리가 비슷해요. 예,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이게 다 그 엔저의 그렇죠. 효과입니다. 통화의 그 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약세로 가는 것도 결코 그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흔히 뭐 달러를 얘기할 달러 스마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스마일을 이렇게 딱 그려 보면은 미국 경기가 매우 좋을 때 달러 강세고, 또 미국 경기는 고마고마한데 세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네. 우리 안전자산에 대한 니즈가 생기면서 달러 강세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쩌면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데다가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고, 예. 2등, 3등 일본 제외하더라도 2등, 4등 국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까? 네. 독일도 거의 성장이 없는 나라가 됐고. 독일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이건 독일은 전형적인 어떤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게 아니냐. 네. 사실 금년도 이제 전망에 의하면은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는데, 아마 그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을 갖다가 지금 그 예상이 되고 있고,
물가도 아직까지 독일은 6%를 갖다가 그 넘는 고물가에다가 앞으로 이 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은 더이 그러니까요. 그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하긴 빠졌다. 독일은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아주 그렇죠. 치명적인 기여를 그럼, 갖고 있는 나라고 그로 인해서 분데스방크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또 스탠스가 좀 다른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기도 한데 최근에 들어서 보니까 이게 한 나라의 부강함과 쇠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 독일이 뭐 3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다 유럽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이 우상향. 상승극만 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독일도 한때 좋을 때가 있고 또 뭐 조금 꼬꾸라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독일이 그동안에 경제 운영을 잘 해왔었죠. 중국도 이제 그동안에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그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만 경제 규모가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올해 뭐 한 5% 정도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5%도 굉장히 높은 그렇지. 수치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인데 5%라는 건 물론 인도가 조금 그보다 좀 더 높다고 그럽니다. 뭐 그래도 하여튼 여하튼 뭐 중국이 죽을 선다고 하지만 5%의 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에 뭐 직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나오고 있어요. 그 중국은 좌편향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그 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공동부유 같은 거죠. 공동부유. 그걸로 이래 가지고 뭐 투자가 사실 제대로 잘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소비도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가 점점 좀 그 줄어들 것이다. 뭐 그런 그 소비 투자 쪽에서 다 조금 그 위축 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그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이런 뭐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현실적으로 뭐 헝다 사태라든지 비구에 의한 파산, 뭐 디폴트 사태, 뭐 그리고 지금 그 중국 대도시 상해라든지 선전 뭐 이런 그 대도시의 경우는 공실률이 뭐 거의 20% 정도 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부동산 위기 문제와 중국의 고질병인 그림자 금융이 또 앞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그 경우에는 큰 어떤 핵폭발적인 그런 그 위험 요소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은행처럼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대출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주는 특히 그 지방 정부가 이 그 그림자 금융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림자 금융의 구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이 그림자 금융은 중국 경제의 앞으로 큰 발목을 잡을 거를 우려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어쨌든 중국도 그렇고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기를 이렇게 순환하고 또 대외 개방성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계 경제가 추락을 하면은 같이 그게 대표적인 우리나라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하는 분들 경제 관료들의 역할이라는 게 경기의 사이클 상에서 하락은 좀 완만하게 만들고 상승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게 만들면서 또 미시적인 산업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위기로 가지 않게끔 경제를 잘 건전하게 하고 또 배분을 잘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게 경제 관료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선배 관료로서 또 한국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시니어의 한 분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봐라. 굳이 고언은 아닙니다만은 네. 조언을 좀 주시면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번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1%까지 이렇게 추락하기는 거는 위기 국면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1인당 4만 달러 실현도 가능할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성장률을 갖다가 경기 진작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진작을 위한 어떤 방법론 면에서 앞으로의 세상은 기술력이 관건이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생명공학, 양자역학, 반도체, 우주기술. 사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갖다가 열어나갈,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한화솔루션의 사업부별 매출이 궁금하신가요? 바로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3프로TV 데이터센터. 이 기술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 네. 그리고 산업 현장과 좀 더 연결을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런 교육 방식, 이런 방식으로 조금 바꿔 나가면서 고급 인재를 갖다가 키워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고급 기술력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을 갖다가 좀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문 인력이나 어떤 고급 기술들이 이 중국이나 이런 이 다른 경쟁 국가에 팔려 나가거나 아니면 유출되는 그런 점에도 조금 더 컨선을 가지고 정책 운용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힘 기룩이 이런 게 굉장히 좀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happen to be 중국과 미국은 세계 1, 2의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외거래의 1, 2위 파트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행방이 우리나라 경제 운용, 특히 수출이라든지 외환 정책 이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행방에 모니터링 해가면서, 전술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더 좀 세련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전략적인 그러한 외교 정책이라든지 정책 운용을 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살짝 벗어나서 보면은 더 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시니어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런 답변들을 저희가 가급적 많이 방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직자분들도 관련 업계에서는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쉽지는 않죠. 대응이라는 게 워낙 이제 남만처럼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라 쾌도난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가시면서 내년 경제를 좀 준비하셔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도 1%다라는 거는 그러면 처음입니다. 2년 연속 1%대 성장률은 56년도에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좀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수는 있으나 위기 의식을 가지고 네, 그건 임해야 위기 의식을 좀 되겠죠. 가져야 되고 어쨌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조금 높이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기술 투자라든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의 시대는 저문은가라는 좋은 책을 쓰셔서 제가 이제 초대를 했는데 또 워낙에 또 현업에서 이 그 경제 정책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원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초대해 주셔서. 저희가 경제 상황의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 네. 또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가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신가대화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